팔이 질량을 가진 물체라고 본다면 발차기는 물리 법칙이 적용됩니다.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손과 발의 타격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만큼 공격력도 높아집니다. 뼈는 강한 힘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받기도 합니다. 앞에 보고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발을 걸을 때 우리 몸의 뼈가 받는 힘과 달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받는 힘은 각각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뼈가 받는 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중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힘 벡터고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에는 체중의 1.3배의 힘이 뼈에 가해집니다. 이 힘은 발바닥부터 발목, 정강이뼈, 무릎 관절, 넓적다리뼈까지 차례로 전달됩니다. 달릴 때에는 체중의 2배가 넘는 힘이 가해집니다. 무릎 부위는 2.5배의 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체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구처럼 점프를 할 때에는 착지하는 순간에 체중의 약 3.5배에 달하는 힘을 받습니다. 평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의 뼈는 체중보다 더 무거운 힘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힘은 점프신데요. 아무래도 높이 뛰었다가 지면에 착지하기 때문에 발의 지면 발력에 가장 높은 부하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즐겨 신는 굽이 높은 구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을 때의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걸을 때와는 다른 힘이 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그래프 파형이 이렇게 움푹움푹 꺾이는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절대 수치도 약 812N으로 운동화보다는 절대 수치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이는 그래프 형태를 보이는 것은 힐이 두께가 얇고 길기 때문에 착지 시 발목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힘값이 흔들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누적이 된다면은 우리 뼈와 관절에 부하를 계속 작용하게끔 안 좋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때마다 뼈에는 다양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압력은 몸무게나 가방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힘차게 달리는 동안에는 다리뼈에 온몸의 체중이 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와 골반, 다리뼈에 전후, 좌우, 상하 모든 방향에서 힘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뼈에 가해지는 힘을 분석해 몸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체역학입니다. 독일의 울프 연구소는 그동안 생체역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뼈의 구조와 물리적 특징을 연구해 왔습니다. 뼈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치료법과 수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So, okay, gut. Dann kann der Versuch starten und Action. Startposition. Jawohl.
Perfekt. Wunderbar. Vielleicht knallt irgendwas weg. Er ist wieder hochgefahren, ne? Ja, fahr ich mal wieder. Fahr ihn lieber wieder ein bisschen runter. 생체역학 분야에서는 뼈와 뼈관절 관련 연구가 많습니다. Also hier sieht man jetzt eine Belastungsmessung von unseren Patienten. Also wir sind hier in der Lage, beim Gehen zu zeigen, in welche Richtung die Kraft auf den Femurkopf wirkt. Das heißt also, beim Gehen haben wir hier das Dreifache des Körpergewichtes, was wir messen, was bei jedem Schritt auf das Gelenk wirkt. Und hier können wir genau sehen, in welcher Richtung die Kraft auf den Kopf wirkt. Das machen wir mal. Drehen macht Spaß. 넓적 다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금씩 높여봅니다. So kannst Sollten wir das noch irgendwie zerbrechen?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인간의 뼈는 du hier irgendwo. 어느 정도의 힘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Das ist eine Messung. Und man sieht auch, wir haben relativ hohe Kontaktkräfte bis zum Dreifachen des Körpergewichtes. Das bedeutet, wenn der Patient 100 Kilogramm wiegt, bei jedem Schritt wirken 300 Kilogramm auf das Hüftgelenk. Bei jedem einzelnen Schritt. Und das ist jetzt hier diese schwarze Kurve. Also diese Peaks sind das Dreifache des Körpergewichtes. Und das muss der Knochen aushalten. 뼈는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 강한 압력에도 부러지지 않고 견딥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놀라운 조직이죠. 웬만한 압력이나 충격은 오히려 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충격을 받더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유연합니다. 뼈의 이런 특징은 고층 건물과 큰 다리 등 주변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뼈를 살피는 해부학은 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206개의 뼈는 저렇게 앞과 뒤로 봤을 때 우리의 몸을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련한 뼈에 대한 거를 한번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척추뼈에서부터 해서 각각의 구조물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테이블에 한번 나열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뼈는 모두 206개. 뼈의 생김새와 구조를 보면 그 뼈가 담당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갈비뼈라는 구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갈비뼈는 참 이렇게 많아. 그지? 왜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몸은 가슴 우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 가슴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있지. 뭔가 모양 나오는 거. 몸속에는 총 12쌍의 갈비뼈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좀 이쪽 같아. 갈비뼈는 흉추와 연골로 연결돼 있어서 외부의 충격을 완화합니다.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걸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 아니면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뼈가 해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생리적인 기능인데 뼈는 주로 무기질 성분으로서 이제 인하고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칼슘과 인의 대사에 있어서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뼈는 칼슘을 저장해 두었다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이 부족해지면 혈관으로 칼슘을 내보냅니다. 우리 몸 안의 뼈는 1차적으로 몸통뼈대가 만들어진 후에 팔과 다리뼈가 2차로 형성됩니다. 넓적다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일으키면 팔뼈와 다리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붙는 자리를 제공을 해야 돼. 이 뼈는 거친 선이라는 이 구조에 우리 사람의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이 붙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얘 뭔가? 이렇게 해도 뭔가 좀 얘가 목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뭔가가 목표도. 자, 자 그리고 요 뼈는 왜 여기다 놔둔 거죠? 무릎이에요? 이거는 무릎뼈라고 하는 뼈예요. 약간 무릎하면 자, 여러분, 자 무릎뼈는 다른 말로 종자뼈라고 해요. 종자뼈. 자, 왜 종자뼈라고 할까? 생김새가 꼭 씨앗 모양 같지 않나요? 손뼈와 무릎뼈, 발뼈 등은 가장 나중에 생깁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거나 물건을 잡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뼈가 생겨나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복잡하지만 신비롭습니다. 역할에 따라 생성되는 시기와 모양이 다르죠. 우리 몸속의 다양한 뼈 중 이유 없이 존재하는 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뼈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암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암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뼈를 톱으로 절제하게 되면 많은 피가 흐릅니다. 이와 같이 뼈는 골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골수는 피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맞지요. 뼈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암세포가 있는 뼈를 제거하고 이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뼈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종양과 정상뼈를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 수술을 한 뼈를 65도씨 30분간 중탕물에 가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양세포하고 정상뼈 세포가 모두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아나고 뼈가 약해지고 죽은 뼈니까 결국은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이식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 완치되기까지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뼈 이식이 불가능한 부위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걷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 종양 자체가 생존율이 10명 중에 6, 7명 살고 3, 4명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절망적인 소리만 듣거든요. 뼈를 이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평생 뼈가 받아야 하는 다양한 압력과 힘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긴 뼈, 이건 대퇴골, 긴 뼈를 할 때는 이게 전단력이나 로테이션, 이게 토션의 힘에 대해서 강도를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뼈는 다른 조직처럼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단단한 뼈를 가로로 잘라 단면을 보면 뼈대를 이루는 치밀뼈 안에 그물 형태의 해면뼈가 있습니다. 해면뼈 안에는 피를 만드는 부드러운 골수가 있고 골수 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뼈세포가 존재합니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들고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뼈에 문제가 생기면 부근의 뼈세포들은 저절로 죽습니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들어와 죽은 뼈의 세포를 흡수합니다. 세포가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조골세포인 것이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는 평생 이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그 어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그대로 한 형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 것이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골세포는 뼈를 일부 흡수를 시킬 것이고 조골과 파골, 즉 뼈의 생성과 흡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뼈를 해부학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재건하기 위해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뼈처럼 무게를 가볍게 하고 해면뼈의 특징은 복잡한 망사 구조도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망사형의 뼈는 주변의 조직이나 골세포가 이동하기 쉬워서 자연 재생이 가능합니다. 망사형 구조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그런 거. 또 한 가지가 해부학적으로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골 조직이 파먹고 들어가기가 자라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주변의 뼈와 연부 조직이 쉽게 자라 들어올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이렇게 망사형으로 하였습니다. 이 망사형으로 뼈 세포가 길어 나와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돼야만 이 파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망사형인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이식이 어려웠던 부위도 수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식 부위의 뼈가 비교적 잘 성장해 재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